그 골목길을 끌고다가 조용한 데서 문 걸고 그냥 탑사 젖어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통보가 문제인 거예요. 범죄와 폭력에 대해 경면으로 대응토록 할 것입니다. 자, 지난해 11월 24일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와 광주경찰청 특공대 등 경찰관 100여 명에게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인천 조폭들이 광주 폭력조직과 한판 겨룬다는 첩보가 접수됐기 때문이었는데요. 자, 조폭과의 49일 전쟁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자세한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인천 조폭들이 왜 광주까지 다들 우르르 몰려갔던 겁니까? 참 뭐 짐작하시겠지만 별일 아닙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다른 광주 쪽에서 뭐 조직원의 결혼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그걸 축하해 준답시고 그 결혼식 전날 내려가서 술을 마셨던 거죠. 네. 술을 먹다가 아니 인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광주에 있는 그 술집에 종업원에게 좀 함부로 돼 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광주 조직원들 같은 경우는 뭐 남의 잔치집 전날이기도 하고 네. 왜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종업원들을 뭐 구박하고 폭행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면서 말렸는데 그랬다고 또 건방지다고 또 시비가 붙었던 거죠. 그래서 네. 시비가 붙었는데 결국에 또 광주 조직폭력배들이 일단 그 자리는 제압을 했던 모양입니다. 네. 영고도 지역이고 하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좀 당했다 우리가 광주 애들한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 싸움을 벌이려고 한 겁니다. 10대 청소년들 때나 있음직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이튿날 새벽 인천 지역 조폭들이 속속 이제 광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칫하면 난투국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경찰이 한 발 빨랐다고요? 양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이 경찰들이 낌새를 다 챈 거예요. 모텔 하나 통째로 빌려가지고. 지금 이게 실제 화면인 거죠? 네, 실제 화면이죠. 그래서 전부 이제 한 100여 명 가량의 경찰들 전체를 동원을 했고, 방검복이나 테이저, 가스총. 이건 정말 그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검거 작전을 펼쳤던 거죠. 네. 사실은 이 모텔을 급습해서 뭐 그 조직원들을 감금하기도 했었지만, 이 막상 조직원들이 뭐 달려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경찰이 순순히 일단 인원에서도 그렇고 뭐 영화에서나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게 함부로 덤벼들지 네. 문권력이 실제로 그렇게까지 저항하기는 어렵거든요. 아니, 이 형사과랑 경찰 특공대까지 100명이 갔는데 어떤 조폭이 거기다 반항을 하겠습니까? 자, 장희찬 평론가님,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눈치를 챈 조폭들이 상당 부분 현장을 벗어났어요. 이때부터 49일 동안의 이 전쟁이 시작됐다고요? 네, 당시에 이제 광주와 인천 등지에서 7개 조직 조폭 한 35명 정도가 집결을 했었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제 특공대 전담팀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체포한 인원이 12명이거든요. 아하. 25명가량은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경찰이 현장을 급습하기 전에 모텔 밖으로 빠져나가서 도주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토요일 오후에 경찰이 첩보를 입수받고 출동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1시간 2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아하. 굉장히 빨리 경찰이 긴급 대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정보를 입수한 데 대해서는 경찰 내부에서 이런 급습에 대한 정보가 빠져나간 것이 아니냐 그런 아하. 우려도 제기됐었고요. 네. 이후에는 이제 광주 지구대와 광역수사대에서 전단팀을 구성해서 49일 동안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네. 잠복 근무를 하면서 35명 중에 1명을 빼고 34명을 모두 다 잡아들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자, 49일 만에 그래도 거의 대부분 잡았어요. 근데 딱 1명을 잡지 못했는데 전담팀이 이미 해체가 다 됐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잡았기 때문에. 근데 형사 1명이 끝까지 이 놓친 1명을 잡기 위해서 물고 늘어졌다. 네. 누굽니까? 담당 경위 이광행 경위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원래 담당 형사였다고 하는데 네. 마지막 1명 남은 것까지도 절대로 안 풀어주겠다라는 네. 거였죠. 인천에 그러니까 광주에 왔었던 인천 조직폭력배 한 사람을 얘기를 해서 이런 경우는 간다. 인자 만났다고 그러죠, 진짜. 인자 만났다고 하고 또 이게 뭐에 중요하냐면
사실 80년대에나 뭐 이런 조직폭력배들이 날뛰었지 그 이후로는 이렇게 대규모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보기조차도 어려웠는데 네. 광주 지역까지 와서 보복전을 벌이려고 했다는 것은 아하. 앞으로 조직폭력배들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그렇죠. 마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조직폭력배를 담당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마지막 한 명이었지만 절대로 놔줄 수 없다. 근데 좀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뭐죠? 이 조직폭력배가 도주 중이었는데 네. 집행유예 기간이었답니다. 아하. 집행유예 기간에 잡히면 바로 그렇죠. 실형을 살아야 되잖아요. 나 불구속 수사해주면 내가 자수할게요라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조건을 걸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쫓아 예. 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예. 형사에게 말하자면 거래를 그렇죠. 청한 거잖아요. 보찜 싸가면서 도망다니면서 아하. 덮치면 도망가고 덮치면 도망가고 없는데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형사분이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웃기지 말라 그랬죠. 한마디로 말해서 끝까지 잡는다. 끝까지 잡는다. 아니 그래서 결국에 조건을 제시했던 이 조폭을 경찰이 잡았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제 그때 전화로 이제 자수하겠다 그러니까 이광행 지금 경감으로 승진했습니다. 어디서 머리를 굴리느냐? 너 자수하지 마라. 내가 잡으러 간다. 해서 10박 11일 동안 잠복 근무를 했대요. 근데 이제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바로 이제 이 범인을 발견합니다. 쫙 그러면서 테이저건을 꺼내들면서 내가 잡으러 온다고 그랬지? 네. 라고 이제 한마디를 하면서 현장에서 체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광행 경위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특별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민감용 경찰청장이 직접 광주로 내려가서 아하. 직접 승진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것도 왜냐하면- 이례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인 직접 가는 일입니다. 거는? 지금 헬기를 타고 갔어요. 또 헬기 왜 타고 가냐면 그런 말이 많은데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게 경찰이 요즘 보면 이게 좀 사기가 많이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렇게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까지 조폭들을 잡는데 정말 마지막 한 명까지 잡는데 했던 이광인 경기를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네. 경찰청장이 직접 내려가서 네. 경감 승진 이거를 갖다 다뤄줬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경찰한테 오늘 아주 자부심이 강한 날이었죠. 사실 최근에 이 버닝썬 사태 수사에서 경찰이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게 사실이거든요. 안 그래도 검경 수사권 조정 앞두고 나서 경찰의 위상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걱정하던 시기에 아마 이런 슈퍼 캅이 나타난 데 대해서 경찰청장 입장에서도 좀 이걸 부각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황 앵커가 보시는 게 저도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민 청장 입장에서는 떨어진 경찰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사례다라고 그렇죠. 해서 직접 헬기까지 타고 가서 이 승진을 축하하려다가 이제 왜 헬기를 타고 갔느냐. 네. 이제 헬기 타고 간 것이 조금 이제 구설에 오르긴 아, 했는데. 그래요? 헬기 타고 가면 안 됩니까? 경찰 헬기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었어요. 아, 돈이 많이 드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제 그만큼 그렇게 시급하고 아. 위급한 사안이냐. 아하. 이제 뭐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이 경찰 헬기를 썼다라면 모르겠지만 네. 치하하기 위해서 헬기까지 동원하는 것이 올바랐느냐 이제 이런 뭐 약간의 구설수는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 청장 입장에서는 떨어진 경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좋은 계기였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광주까지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괜한 말을 해서 또 그래도 또 좋은 일 한 슈퍼캅 칭찬은 또 칭찬으로 계속 가야 되겠죠. 자, 조폭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조폭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조직폭력의 일망타진은요, 사실 최근에 듣기에는 좀 어려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처럼 조폭이 때로 몰려다니거나 이 세를 과시하던 시절은 사실 아주 이제 옛말이 됐죠. 자, 세월에 따라 조폭도 진화하면서 날로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주먹의 본격적인 장이 시작된 것은 저 멀리 1930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죠. 구마적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신마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것이 이제 가다로야 본다랬죠. 그럼 단 두 강아지 빠져 그랬거든. 그 소문이 신마적한테 들어간 거예요. 예비, 뭉치, 이제 구마적, 신마적,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중학교를 때리면 안 되거든요. 그 골목새를 끌고 다가 조용한 데서 문 걸고 그냥 답사 젖어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통일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조폭의 시작은 이 인물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구마적을 비롯해서 신마적, 쌍칼 뭐 이런 어지럽게 난립했던 종로를 평정했던 인물이 바로 김도환입니다. 18살이었는데 이 김도환에게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또 있었죠. 장수병 고향을 미친데 그걸 안개가 벗어지는 거야. 그 물이 벗어나고 이 말이야 그냥. 그 장아버지 아니면 이빨가루를 탁 쥐고 있어요. 탁 짚고 있어요. 그게 이제 소리 말하면 하얀색 국민의 원 모양이에요. 그러면
성공된다고 지내지 않겠냐. 윤정희 의원님. 네. 이 김두한의 이야기는 영화, 드라마, 그렇죠. 책으로도 나오고 이때의 이 조폭들을 낭만 주먹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조폭은 조폭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제 시대나 그 시대를 거쳐오면서 사실 이제 그 종로통 중심으로 해서 일본 상인들과 이제 우리나라 당시에 뭐 주목들 간에 당시에 이제 김도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미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 활동을 해왔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뭔가 일제와 대응하기 위한 뭔가 네. 그런 거에 또 생각하는데 또 실제 내용은 또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네.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알던 그런 여러 가지 조직의 어떤 조폭 활동을 했고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하야시라고 이제 물론 영화에 그렇죠.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하야시와 장충당 대결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사건을 승리함으로 해서 하야시가 가지고 있던 뭐 자전거 운영 그 곤란이라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김두한이 인수를 하게 되죠. 아하. 그리고 한때 김두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박헌영 씨 조선노동당 네. 이제 그 총재한테 이제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거기에 혹해서 그 조선노동당 활동도 합니다. 아하. 실제 활동을 하다가 또 이 나중에 또 이제 돌아서서 이제 또 친일 세력을 또 하는 그런 또 활동도 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그 시대를 풍미했던 게 이제 김두한 시대, 즉 낭만 족보식들하고 하긴 하는데 네. 뭐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드라마를 보니까 낭만이지만 네. 또 당시에서는 그게 낭만이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조폭 2세대로 넘어가 볼까요? 김두한이 정계에 진출한 이후에 서울은 그야말로 주먹 세계의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특히 박정희 정권이 깡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1세대 조폭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1970년대 드디어 이제 2세대 조폭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때야말로 정말 유혈 시대였습니다. 학생 공부를 해야 학생. 건달은 싸워야 할 때 싸워야 건달입니다. 너희 따위가 어릴 적 네 담배불 붙이던 김팡 아니다. 구정차장. 네. 1975년 1월 2일 명동의 한 호텔에서 이 2세대 조폭들의 아주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렇습니다. 이 신상삭파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사보이 호텔에 이 그 조양은 씨가 그러니까 호남 이 주먹들이 난입을 하면서 이 커피숍에서 혈투를 벌이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이 과거에는 이제 그 조폭이라 하더라도 깡패라고 하더라도 주먹으로 주로 싸웠는데 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무기를 사용한 겁니다. 아, 흉기를 네. 휘두르기 시작하는 2세대 조폭 시대가 시작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는 뭐 서로 다투더라도 뭐 이제 그 뭐 코피 흘리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다치는 정도였는데 네. 이 흉기를 사용하게 되면 생명에 좀 위험이 따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더욱 극악무도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저 2세대 조폭, 이 호텔 사건을 계기로 조양은이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김태촌도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조양은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속된 말로 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걸 사용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상상파가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상당히 뒤쪽으로 물러나는데 그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네. 이제 김태촌 파가 이제 그 행동대장으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네. 저기 한 3년간에 걸쳐서 김태촌 파와 조양은 파가 정말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당시 네. 이제 김태촌 파 같은 경우는 뭐 다닐 때 항상 칼을 품고 다니면서 커피숍이나 이런 데 이제 상대방 그 조직원이 있다 그러면 가서 이제 뭐 싸우기도 하고 굉장히 하여튼 그 치열했던 그런 네. 어떤 상황들이 바로 이제 70년대 중반에 벌어지게 됩니다. 네. 보다 보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에 조양은 파, 이에 김태촌 파가 사실 80년대까지 이어오면서 네. 굉장히 우리나라 조직폭력배의 큰 어떤 흐름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던 이 2세대 조폭들, 김태촌의 서방파, 조양은의 양은이파 등 유혈 사태 시대도요,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모두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죄와 폭력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토록 할 것입니다.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은 일과성 조치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국민 여러분이 그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것은 지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조폭들, 소위 말하는 전국구 조폭들은 검찰과 경찰에 의해서 일망타진이 됐어요. 이 시기 이후에는 우리 주변에 전국구 조폭이라는 것은 아예 씨가 말랐다,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구정차장, 네. 요즘도 사실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조폭들이 존재하고 살아남아 있다고요? 네. 영화 신세계 혹시 보셨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조직폭력배라고 한다면 이 조직 계보를 만들어서 어떤 유흥업소를 장악해서 네. 이제 뭐 활동을 하는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범죄와의 전쟁 이후에는 이 사업가로 변신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인 영업을 통해서 이 세력을 확장하는데 그런데 이제 과거처럼 뭐 깍두기 머리를 하고 떼지어서 다니지 않기 때문에 네. 겉으로 봐서는 이제 조직폭력배는 아닌데 네. 그런데 이제 하는 행태를 보면 아하. 어떤 조직의 행태를 떼고 사업장을 장악해서 상대를 어떤 그 폭력이나 그 불법적인 방법으로 제압하고 네. 이런 행태를 보면 여전히 변형된 이 조폭의 행태는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고 지금의 조직폭력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안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찰에서 어떤 폭력을 집단을 잡을 때 네. 조직 폭력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조직의 강령이 있습니다. 기본 나름대로 족보와 계보가 그게 있는 있습니다. 거죠. 이제 예. 그런 게 있을 때 이게 조직 폭력배냐 아니냐는 이제 구분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들어본 이제 이 조폭 관련해서는 전혀 옛날같이 저렇게 몰려다니는 폭력 이런 거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네. 도박 사이트라든지 아하. 또 유흥업소라든지 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무역이라든지 네. 이런 형태를 통해서 실제로 똑같이 이제 겉으로 보면 전혀 조폭 같지 않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어떤 지역의 어떤 그 톨을 잡고 있으면서 이게 영업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재명 지사의 사건이 있어요. 성남 지역에 그 관련돼서 그렇죠. 조폭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 마찬가지로 누가 보면 전혀 조폭이 같지 않은데 네. 실제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제 어떤 조직 폭력배와 똑같은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허. 사업으로 무역으로 어떤 또 법률 자문도 받고 어허. 이제 합법적으로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화되어 나가고 네. 또 이런 조직들이 외국에 있는 조직 폭력배와도 굉장히 은밀하게 연결되는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중심으로 점조직처럼 움직이는 그런 조폭들이 또 새로운 형태로 살아남은 거군요. 요즘에는 주먹이 아니라 돈이라는 게 대세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90년대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금 조폭 전쟁 선포한 이후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금융실명돼서 어두운 눈 없어지고 그렇죠. 주류도 다 무자료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과거에 돈줄이라고 했었던 부분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더 이상 네. 주먹 써서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 아직도 불법적인 일들이 남아있긴 하죠. 근데 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 도박인데 네. 그거 주먹 갖고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처럼 계보 같은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계보나 족보가 있을 경우에는 누구 한 사람이 잡힐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서 일망타진을 당할 수가 있어서 요즘 조폭들은 계보 자체를 아예 만들지도 않고 속하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알겠습니다.